필리핀에서 3달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우와 서은이가 영어로 대화하며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만 보낸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아이들은 아빠에게 빨리 필리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많이 보고 싶어 했을까? 서은이가 제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니? 매일 영상통화 하자고 했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병철 씨는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일찍 퇴근해서 저희를 기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지만 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3달 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아이들이 가져온 필리핀 기념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드로즈 팬티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병철 씨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줄곧 트렁크 팬티만 입었거든요. 그것도 흰색이나 회색의 단조로운 색깔만요. 이게 뭐지? 저는 그 팬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 스타일도 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철 씨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참 이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저와 아이들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병철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필리핀 이야기를 듣자며 관심을 보일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없으면서 실망스럽고 속상해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이미 취해서 인사불성인 남편과는 온전한 대화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팬티 새로 샀어? 응, 팬티? 아, 얼마 전에 새로 몇 개 샀어. 드로즈는 처음인 것 같은데? 별거 아냐. 그냥 바꿔봤어.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거든요. 그 후로 병철 씨에게서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술을 마시는 빈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회식이 있을 때나 가끔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술을 자주 마셔? 어느 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괜찮아. 무슨 스트레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병철 씨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9시, 10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회사에 일이 많나 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랑 놀기 싫어하는 건 아니야? 지우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쁘실 뿐이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철 씨는 집에 있을 때도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골프 관련 영상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TV를 보며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의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철 씨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 쇼핑에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여러 개의 쇼핑백을 말입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 운동화 샀어. 우리랑 애들 거.
쇼핑백을 열어보니 정말 가족 모두의 운동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샀어? 갑자기 왜? 골프 동호회에서 아는 사람이 스포츠 매장 하는데 거기서 샀어. 좀 할인해줘서.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철 씨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1년 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아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취미 생활도 할 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겼습니다. 골프 재미있어? 저는 가끔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나이대도 다양하고.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병철 씨의 변화를 보면서 그 골프 동호회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동화 사건 이후로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스포츠 매장을 하는 골프 동호회 사람이라니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 매장 사장님이 남자야, 여자야?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여자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대답에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병철 씨의 골프 스케줄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골프를 쳤습니다. 퇴근 후에 연습장에 간다고 하더니 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연습장이 그렇게 늦게까지 해? 24시간 하는 곳이야. 혼자 가? 아니야, 동호회 사람들이랑. 항상 동호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철 씨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날은 그랬는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레슨 시간 바뀜. 저녁에 연락할게. 발신자는 하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매장을 하는 골프 동호회의 여자. 그리고 이제 하영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철 씨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죄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철 씨는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편한 옷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새 셔츠 샀네.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들어서. 향수도 바꿨고, 이것도 그냥 바꿔보고 싶어서. 모든 대답이 그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병철 씨가 골프를 간다고 나간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병철 씨를 봤습니다. 골프장에 가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이쪽에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병철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걷는 모습이 그저 동호회 동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철 씨 부인이시죠?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하영이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입니다. 병철 오빠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빠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가정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가 말씀을 못 드리고 계셔서 제가 먼저 연락드려요. 아이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1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본인이 먼저 말하지도 않고 그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그날 밤 병철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병철 씨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하영이가 연락했구나. 하영이가 연락했구나. 그게 할 말이야? 그래, 맞아. 나 하영이랑 만나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부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쿨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1년 조금 넘었나? 왜?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이 뭐야? 10년 결혼 생활은?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미안해. 단 한마디 미안해였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두 아이에 대한, 저에 대한 배려는 미안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철 씨와 그 여자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평범한 척 연기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라고 물을 때, 서은이가 엄마 아파? 라고 걱정할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병철 씨의 태도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당당했습니다. 골프를 간다고 나가서는 하영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도 전혀 죄책감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야 하는 거야?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결정할 일?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이미 그렇게 된 걸. 이미 그렇게 된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아이들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참고 살 것인가. 제 감정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혼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서은이는 2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특히 지우는 요즘 들어 아빠와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 더욱 힘들어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위해 참아보자고. 대신 정하영, 그 여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어서 제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날, 이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입증이 중요합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최대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병철 씨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준비가 시작된 후 오히려 병철 씨와 하영 씨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워했다면 이제는 아예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병철 씨가 골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랑 골프 치러 가? 응. 아이들도 있는데 조금은 조심하면 안 될까? 뭘 조심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아이들은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불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병철 씨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건 병철 씨와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간다더니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화가 난 건 그들이 저희 가족이 자주 오는 공원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철 씨가 들어왔을 때 따졌습니다. 골프 치러 갔다면서 왜 공원에 있었어? 공원? 언제? 오후에 봤어. 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아, 그거. 골프 치고 나서 잠깐 산책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공원에서 혹시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한심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저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철 씨는 오히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도 마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지영아, 넌 왜 이렇게 집착해? 이미 끝난 감정인데. 끝난 감정? 우리가 언제 끝났다고 그래? 아니, 우리 사이 말이야. 벌써 몇 년째 그냥 의무감으로만 사는 거 아냐? 의무감? 나는 진심으로 가정을 꾸려온 건데. 그게 다 의무감이었잖아.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틀어지지 않았을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온 것을 의무감이라고 폄하하다니. 그럼 그 여자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 하영이와는 달라. 정말 마음이 통해. 10년 결혼 생활보다 1년 불륜이 더 소중하다는 거네. 소중함의 문제가 아니야.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집착하고 너무 구속하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심한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넌 이제 혼자 살아보는 게 어때?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병날 거야. 병날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한테 안 좋다는 얘기야.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 병철 씨는 마치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이 편하게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까지 저에게 떠넘기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은 원래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네가 잘 키울 수 있어. 양육비는? 그건 능력 되는 대로 도와줄게. 능력 되는 대로라니.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병철 씨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의 맹세는 뭐였을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겠다던 그 약속은 뭐였을까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소처럼 엄마 아빠 하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친구 영미에게 하소연했을 때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힘들겠다. 나 같아도 못 참을 것 같아. 그럼 이혼해야 하는 거야?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하나?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까? 글쎄, 정말 어렵다. 결국 아무도 저에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건 결국 저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히려 병철 씨와 정하영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어차피 들킬 거 다 들켰으니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대놓고 골프를 치러 나갔고 저녁에도 함께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늦은 시간에라도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예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너무하는 거 아냐? 아이들도 있는데. 뭐가 너무해?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내 인생 살 권리? 그럼 아이들은? 가족은? 그건 네 몫이야.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정말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꾸려온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하영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소송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 있을까요? 어차피 오빠 마음은 이미 저한테 있는데. 뭐라고? 오빠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하셨거든요. 저랑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로. 새로운 시작? 그럼 우리 가정은?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오빠는 이미 마음 정리하셨으니까. 정말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 알고 있어? 파괴한 게 아니라 이미 파괴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오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파괴되어 있던 거라고? 네, 오빠 말로는 언니와는 진작에 감정이 식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의무감으로만 살고 있었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철 씨가 저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니. 10년 결혼 생활을 의무감으로만 치부해버리다니. 그게 사실인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병철 씨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평가절하했을까요? 그날 밤 병철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여자와의 통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을 의무감으로만 살았다고 했다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영아,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봐. 우리 벌써 몇 년째 그냥 살고 있잖아.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은 없었어. 부부 같은 느낌이 없었다고? 그럼 지난 10년은 뭐였어? 그냥. 가족으로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남편과 아내로서는 뭐, 감정이 없었어. 적어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사랑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부터? 3, 4년 전이면 서은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며 병철 씨에게 더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 그럼 저와의 10년은 가짜 사랑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혼하자. 아이들은? 아이들은 네가 키워. 나는 하영이와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양육비는? 최대한 도와줄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집은? 네가 살아. 대신 내 명의로 된 거니까 나중에 정리해야겠지만 모든 게 자신 위주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첫째, 계속 참고 살기. 하지만 병철 씨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고 하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둘째,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기. 하지만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셋째, 이혼하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과 함께요?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권과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확실히 정리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야겠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기로 하고 양육비는 병철 씨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아이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거주하되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팔아서 나눠 갖기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결정한 후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을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지우야, 서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엄마? 엄마 아빠가 앞으로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 왜?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는 어디가?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우는 왜? 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은이는 그냥 아빠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다행히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라도 넘어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병철 씨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정리할 거야. 당신도 변호사 선임해. 그래, 알겠어. 모든 게 너무나 쿨하고 무감정적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무리가 이렇게 덤덤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변호사님과 만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확실한 방향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쉬울 리 없으니까요.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했던 일이 있으니 그쪽으로 다시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나쁜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빠니까요. 제 개인적인 감정과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감정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지우가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 아빠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지우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빠도 나 사랑해?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제가 일하러 갔어라고 하면 금방 다른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친구 영미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영미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 함께 가주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잘 견디고 있어. 나 같았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알아. 그래서 더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영미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아는 몇몇 친구들은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갈 때 함께 가자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저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아영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소송 말이에요. 어차피 이미 정리된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정리된 일?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게 정리된 일이라고. 언니도 아시잖아요. 오빠와 언니 사이는 진작에 끝났었다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진작에 끝났다는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불륜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한다고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진짜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고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랑이라면 더더욱. 언니, 저희는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소송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건 당신들 마음이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하영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될 거라고. 과연 그럴까? 저는 이 소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미 파괴된 제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병철 씨와 마주칠 일이 많아졌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집에서 짐을 정리할 때. 그런데 놀라운 건 병철 씨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영아, 소송비 많이 나갈 텐데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이들한테는 잘 설명했어? 응. 미안해. 몇 달 만에 들어본 사과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병철 씨가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언제 다시 와?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결국 이런 어려운 질문도 저에게 떠넘기더군요. 끝까지 책임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철 씨가 나간 후 집이 갑자기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님, 이 모든 일이 지영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불륜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불륜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후 아이들과 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중간에서 아빠와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특히 지우는 아빠가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도 잘 살 수 있지? 어느 날 지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이도 예전보다 저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꼭 제 옆에서 자려고 하고 어디를 가든 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그래,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약속, 약속.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했던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었는데 비록 10년의 공백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몇 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그동안의 육아 경험도 나름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다행히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규모 마케팅 회사였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야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된 것이요. 첫 출근하는 날 아이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화이팅! 열심히 일하고 와. 이런 아이들의 응원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몇 달 후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정하영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게 되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도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제가 거주권을 갖되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처분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니 정말 후련했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예전보다 바쁘지만 오히려 더 충실한 느낌입니다. 제가 직접 벌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뿌듯함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적응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병철 씨와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고 있고 아이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철 씨가 3, 4년 전부터 감정이 식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제 자신을 너무 희생시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의외로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상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새로 만난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일들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삶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병철 씨 눈치를 보느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간절함도 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더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있어서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믿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